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4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민심과는 동떨어진 현실 인식과 자아자찬, 그리고 책임 회피, 희망 고문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은 임기 1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해서 상당한 좀 기대를 가졌었죠. 뭔가 남은 1년 동안 구체적인 청사진과 비전이랄까, 어떻게 임기를 마무리할지 이런 것들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선 대통령의 표정도 너무 딱딱하고 뭐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또 질문도 한 7개 그냥 억지로 받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인상적으로 저는 왜 대통령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급하게 오늘 문화일보 사설부터 급하게 이제 봤더니 뭐 전부 이게 한 단어로 자화자찬, 자화자찬만 이게 늘어났지 알맹이가 없다. 알맹이가 내용이 알맹이가 없다. 이런 데 평가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민심과는 동떨어졌다. 문재인의 별명이 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달나라 민심인가? 너무 이게 지금 민심 하고 이제 동떨어진 자화자찬 이렇게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표정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봐도 지금 이제 의욕을 상실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자신감도 상실하고요. 이미 이제 거의 뭐 국정에 손 놓고 뭐 이런 이제 단계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이미 레임덕이나 어떤 분은 이게 대더덕 죽은 오리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1년 동안 제대로 좀 하기 힘든데 오늘 표정 보니까 정말 이게 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이렇게 알맹이 없는, 그래서 기자들도 제목을 이게 뭐로 뽑으냐? 그러니까 제목이 이게 뭐 제목감이 없어요. 코로나 집단 면역 앞당긴다? 그게 또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해견 아닌가. 그래서 결국 저는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그리고 이게 달달한 민심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주요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코로나 얘기도 했는데 정말 국민들과는 너무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코로나 극복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그런 실적에 있어서 OECD 1위다 뭐 이런 얘기를 전제로 해서 치명률도 가장 낮고, 특히 코로나 끝이 보인다. 문 대통령이 무슨 코로나 끝이 보인다. 어쨌든 이런 얘기하면 또 코로나가 창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무슨 말하면 겁이 좀 나는데요. 또 하나는 집단 면역도 다가온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아주 의문을 갖는 것은 이 백신 문제로 르완다 수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진솔하게 사과도 하고 또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했는데, 백신 도입이라든가 접종에 차질이 전혀 없다. 거기다가 우리는 백신 개발국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오히려 사과는커녕 더 잘했으니까 국민들이 좀 저평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 끝이 보인다. 이거는 이제 작년 연말에 그때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재방송입니다. 옛날에도 이게 문재인이가 코로나 끝이 보인다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코로나가 더 이게 재확산됐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평가해 보면요, 크게 보면 이게 코로나하고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전쟁은 이제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하는 게 전쟁 이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서 뭐 마스크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하고 조그만 전투에서는 이긴 것도 있고 성과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문재인 덕분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우수한 의료 체계 있죠. 예. 우수한 의료 체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이런 게 국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투에서 이긴 거는 우수한 의료 체계와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으로 잘 지키는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뭐 이게 치사율이 좀 낮다거나 좀 이게 그 걸린 게 이런 게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건 정부 공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로나하고 최종 전쟁 백신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이미 통계가 나오잖아요. 현재까지 이게 OECD 중에 거의 꼴찌에서 뭐 두세 번째. 예.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100위권 밖에. 예. 이런 게 후진국이고요. 지금 이게 뭐 얼마 전에도 문재인이가 모더나하고 뭐 이게 얼마 확보했다. 또 이게 뭐 화이자가 떴다 막 떠들잖아. 예.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그 문재인 의족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이게 말이 안 통해. 서로 뜻이 안 통해요. 이 대표적인 게 확보라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그냥 계약 내지 MOU만 확보했다고 떠들어.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확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가지고 내가 직접 몸에 맞을 수 있는 이게 확보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자기들에게 몇 천만 확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백신은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정 변경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마스크도 수입 수출하는 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백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따라서 저는 뭐 우리나라 다 이게 수입돼 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긴 이후에가 자화자찬하는 건 몰라도 지금 이게 오늘 보니까 11월 달에 아니고 10월 달 앞당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지금 이게 자치단체는 백신이 없어 난린데. 그러니까 저는 미리 자화자찬 해놨고 나중에 또 못 지키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때 가서 집단 면역되고 나서 자랑해도 안 늦잖아요. 예. 정말 이게 문제라 봐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문제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사과를 할 정도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단 사태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1차 접종을 늘리느라고 2차에 맞아야 할 부분까지 다 가져와 버리니까 갔다가 맞다 보니까 지금 그 중단 사태까지 빚어버린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너무 백신에 관련된 사안 또 접종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예. 본인이 뭐 성과를 낸 게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4% 성장 이거 뭐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그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면서 4%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한다고 희망 고문을 했네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일자리 문제, 뭐 자영업자 문제 이게 우리 경제가 거의 폭망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거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코로나 이전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자화자찬 뭐 4% 하면서 이야기했죠.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게 그만큼 나빴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요. 이미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미 기저효과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낮았으니까 코로나가 와도 좀 덜 떨어진 거예요. 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금 회복되니까 코로나 이전 같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이 문제의 초기인데 그때가 이미 경제는 망가지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미국은요, 코로나 이전에 엄청나게 호황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3, 4%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지만 이번에 미국은 이게 V자로 급반등 하거든요. 지금 6, 7% 성장을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경제 규모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넘는데 예. 거기에 6, 7%더 이상 심지어 이렇게 하면 돼 우리 4%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그 이미 경제가 코로나 이전에 나빴는 거 이거는 싹 쏘개버리고 마치 이게 완전히 코로나를 극복해 가지고 이전에 회복한 것처럼 이게 바로 국민을 속이는 이런 게 저는 경강부회고요. 이렇게 통계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왜곡해서 국민을 이게 저는 기망하는 이런 게 해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회견 또 들어보니까 정부에 대한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의 그런 건전한 비판이랄까 그런 부분까지도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국민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잘하고 있는데 뭐 자기 잘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차마 못하고 그러면서 위기 뭐 이런 불안감 증폭을 아예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백신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그걸 자꾸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뭐 정부를 흔들려고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 그게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인지 그것도 더군다나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결국 이게 뭐 위기나 불안감 조성하고 갈등 조성한다. 본인들에게 그 전 정권 박근혜 대통령도 한 걸 보세요. 그때 그 메르스 있잖아요. 예. 메르스는 이게 코로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바로 이게 짧은 기간에 극복된 거예요. 그런데 메르스인데 뭐 낙타를 안 먹으면 되니 어쩌니 낙타 이야기 하면서 얼마나 이게 그 정부를 비판하고 그때 박원순이가 쇼인 거 뭐 다 이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갈등 그 당시 이제 그 지금까지도 세월호 같은 걸 전부 이게 조작 왜곡해가지고 뭐 7시 왔다 뭘 했네, 구슬을 했네, 미래를 했네 해가지고 이번에 또 세월호 제조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게 끊임없이 갈등을 지금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 정권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과거사를 재조사한 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모든 이게 과거를 다 파헤쳐가지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그 메르스 때 한 행위라든지 자기들에게 그 역사 파헤쳐가지고 분열 갈등 조장하고 지금 이게 세월호를 지금 조사를 몇 번째 하는 겁니까? 특검은. 이런 식으로 이게 본인들이 해놓고 지금 이게 언론이나 야당은요 그대로 이게 팩트 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지금 백신도 이게 딱 접종률 예. 그건 통계 아닙니까? 숫자 아닙니까? 백신 접종률이 100몇이다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게 어떻게 왜곡해 가지고 이게 불안감 조성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객관적인 비판 예. 이거하고 이제 자기들이 하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갈등 조장하고 이걸 이게 혼동하는 게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야당이라는 게 있느냐 이런 비판까지도 받았는데 그런 야당 그래서 민주당 또 문재인이 야당 복은 있다 이런 비아냥까지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불안감을 증폭시킨다고 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이게 나경원 있잖아요. 예. 이분이 당대표 나온다했더니 강성투쟁이라고 막 엄청나게 그 거구처럼. 예. 근데 나경원 황교안 대표가 뭐 삭발투쟁하고 단식투쟁했죠. 황교안 대표는.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투쟁이라고 그럼 이게 김종인처럼 매일 광주가 무릎 꿇고 사죄해야만 이게 바른 야당입니까?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그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저는 이게 제대로 투쟁한 야당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마치 이게 그 황교안 나경원은 엄청나게 거구 강성 투쟁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저는 문제다 이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뭐 사과는 아니고 이 부동산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안정을 달성하지 못했고 당초 약속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정말 딱 하나 인정을 한 겁니다. 그건 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 부동산 정책 실패 25번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아주 멍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7 재보선에서 그런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는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4.7 재보선이 끝나고 거의 한 달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랄까? 뭐 대통령으로서 생각을 내놔야 할 거라면 당정청이 논의 중이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헌책임 딱 밀어버렸어요. 또 하나 지금 제일 국민들이 열받아 있고 뭐 그런 게 이번에 나온 장관 후보자들 아닙니까? 네. 그 중에 한 3명 있잖아요. 네. 어떻게 쓰레기통에서도 저렇게 정말 골라 올라도 힘들겠다는 사람들만 골라갖고 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책임을요. 네.
전부 이게 국회로나 아니면 이게 그 밑으로 떠넘기는 예, 그렇게. 이게 문재인의 주특기죠. 그렇죠. 원래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좌우명 아닙니까? 예. 문재인은 항상 그랬고요. 일단 그 부동산 부분 있죠. 요거를 이제 그 뭐 잘못 인정했지만요. 뭐랬냐면 이게 이번 선거에 이제 부동산에 심판받았다 하면서 그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런 표현을 썼죠. 예, 그렇게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서 심판을 받으니 예. 국민들의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제가 보기에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대책이 놓이잖아.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전문을 읽어보면 그래도 이게 지금 정책이 좋은 거니까 앞으로도 이게 공공주도 공급 정책을 계속하겠다. 네, 그렇죠. 앞으로도 이게 네. 공공주도하는 공급을 계속하겠다. 예.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부동산 대책하는 게 국토부 장관이죠. 예. 노형욱이죠. 예. 노형욱이가 이제 그 뭘 했습니까? 흑석 선생 김의겸처럼 이게 관사 재테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여기에 관사 살면서 특별 공급받아가 2억 이상의 차익을 얻었죠. 그럼 이게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부동산 관사 재테크로 투기한 장관을 국토부 장관 그대로 임명하고 그리고 이게 기존의 정책을 관이 주도하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주도로 이게 밀고 나가면 그러면 이게 죽비가 맞고 정신이 번쩍 딴 사람의 행태입니까? 옛날하고 이게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게 그 말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박사님 장관 3명 이야기했지만 특히 이게 뭐 다 바꿔야 되지만 국토부 장관은 이 부동산 보더라도요. 다 바꿔야 되고요. 제가 부동산의 불변의 진리가 2개가 저는 있다 봐요. 부동산에서는요. 첫째는 이게 절대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어요. 시장이 왕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거. 부동산.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요. 전부 이게 가격으로 증가됩니다. 어떤 세금 올리도 집주인이 그 임대에서 올리지 그렇죠. 하다못해 월세도 반영하고 전세 반영하지 이게 집값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금을 아무리 올려봤자 이게 부동산 가격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절대 이게 대책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이게 불변의 진리로 봅니다. 그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논리가 많이 됐고 언론에도 엄청나게 보도가 됐으면은 그것을 국회 논의에 뭐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금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만 합니다만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현재 3명의 경우는 좀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도 그중에 2명 정도는 바꿔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이 3명을 한 단어로 전부 이게 다 평가해 보면 전부 이게 업무 때문에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노영욱이는 관사재 대크니까 국토부 장관하고 안 맞잖아 투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임혜숙이 있잖아요. 키리 부인하고 저쪽 비교했던 퀴리 부인. 임혜숙이는 이제 그 학회라든지 연구비를 전부 다 이게 사기치 가지고 나라에 저는 받았다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 과기부에 안 맞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이게 남편 논문이 전부 이게 자기 제자 논문에 이름 얹혀간 거거든요. 논문 이게 서로 이게 품앗이처럼 이런 게 과기부 장관한테 전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박준영 장관 있잖아요. 해수장관. 이분은 이게 그 해양경찰청을 관할하는데 밀수를 단속하는 관성이잖아. 근데 도자기 밀수하는 건 안 맞잖아요. 전부 이게 소관 업무하고 관계대가 부적격자잖아요. 그럼 이게 분명히 문재인이가 내가 이게 검증을 좀 잘못했거나 소홀해가 죄송합니다. 뭐 한두 명은 이게 그 국민 눈높이에서 정리하겠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계속 보세요. 검증에 아무 잘못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기가 막혀요. 검증에 저는 이게 그 보고 검증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은 미리 다 알았다는 거잖아. 예. 미리 도자기 밀수한 거 알고 그다음에 학회 뭐 가족 데리고 다 가가신 거 알고 논문 이게 다 뭐 표절하고 이게 품앗이한 거 다 알고 그리고 이게 관사죄 텐간 거 다 알아도 장관으로 흥길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검증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따라서 저는 완전히 이런 게 적반하 장도 유분수지 이렇게 흠결이 많은데 비리 백화점인데 이걸 가지고 이게 그 검증에 아무 문제가 없고 뭐 검증은 잘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면서 오히려 이게 청문회 제도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게 그래서 제가 국민의 그 지금 분노한 민심, 국민의 그 눈높이하고는 너무 거리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김애숙 인사수석 아닙니까? 이 김혜숙 인사수석의 책임론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인사 참사가 났는데도 자기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이렇게 인사수석을 싸고 도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뭐 수차례 논의가 됐고 국민적 여론도 지금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각계에서까지도 이 건의되고 있는 게 사면 문제 아닙니까? 하나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반도체 이 세계적 경쟁과도 연관이 되니까 경제계라든가 종교계까지 나서서 지금 사면을 건의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난 1월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했던 내용하고 또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 건의했을 때 했던 내용하고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문재인 입장에서는요, 제가 보기에 뭐 사면 안 해주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봐요. 계속 이게 요구하는 게 뭐 오늘도 뭐 사법 정의, 국민의 여론도 뭐 들어가 있지만 사법 정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법 정의, 형평성 그것도 따져 한다고 해갖고 지난번에 국민 통합과 국민 공감돼서 더 붙었어요 살이. 그러니까요. 이 말은 이제 그 사법 정의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안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공감대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대깨문 공감대거든요. 대깨문. 이 말은 이제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사죄하면 그때 가서 이게 대깨문들이 야 사죄하니까 이제 항복하니까 좀 이게 사면해줘. 이러면 이게 해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과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역사와의 전쟁 싸움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당사자의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공감대가 없다는 이유로 사면 안 하겠다. 이런 이게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게 얼마 전에 통계를 봤더니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는 70%가 찬성하는 제가 여론조사 하나 봤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처음에는 이게 좀 낮았지만 지금 이게 사면해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구금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이게 동정 여론이나 사면 여론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문재인의 지지율과 사면 여론은 반비례하거든요. 문재인의 지지율이 푹푹 떨어지니 당연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하고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면 여론은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한테 사면 해달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필요도 없죠. 저는 이게 그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면을 요구하진 않지만 그러기에 사면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마라. 하려면 이게 뭐 그냥 하든지 아니면 이게 안 하면 되지 계속 뭐 반성을 요구하고 어쩌고저쩌고 사법 정의 운운하는 그럼 이게 정말 박 대통령처럼 한 푼 안 받은 사람이 이게 4년 동안 가다 놨는 게 정의냐? 저는 이게 오히려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문제도 질의가 있었는데 다수 국민들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물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력 대선 주자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김호수에 대해서는 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 왜 혼자만 납득이 안 갑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제 뭐라 했냐면 김호수가 이제 조국, 박상기, 조국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부 이게 3대째 차관했잖아. 근데 차관한 게 무슨 잘못이냐? 차관만 했다고 이게 중립성 없다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치게 이해를 못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김호수가 차관했다고 중립 어겼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호수가요. 옛날에 그 차관할 때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사하는데 뭘 했습니까? 그때 이성윤이가 검찰국장이고 김호수가 차관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야 이번 수사에 윤석열 총장을 빼버리자. 이게 쿠데타 아닙니까? 윤석을 빼버리자. 이런 이게 그 쿠데타적인 음모 이런 걸 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학의 불법 출금할 때도 법무부 차관이잖아요. 근데 그때 박상기가 잠깐 전화 안 될 때 그때 이게 김호수한테 전화해가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호수가 피해자로 지금 이게 그 서면 조사까지 받았잖아요. 그것도 이게 소환했는데 안 가가 서면 조사 받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조국, 추미애, 박상기 밑에서 그때마다 이게 검찰 죽이기 앞장서고 다 이게 정권 방탄에 앞장선 거 이걸 다 모아가지고 중립성이 없다. 그래가 그때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랬잖아요. 김호수를 이게 2번이나 감사원 밀어붙일 때 중립이 없다. 이래가 이게 그 막았잖아요. 그 이 모든 행태를 봐서 이게 중립에 반한다는 거지 단지 차관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저는 문재인가 말도 안 되는 이게 그 억지 논리. 그렇죠. 전혀 이게 뭐 말이 안 맞는 동문서답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성이라든가 울산 같은 그런 권력비리 문제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개 수사를 하도록 김호수한테 지시할 의향이 없느냐 하니까 엄정하게 수사 잘 할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검찰이 요새 뭐 청와대 권력을 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갖고 오히려 영 딸따름하게 이 얘기를 하네요. 그게 문제인 게요. 청와대 무서워하는 이번에 그 탈원전요 수사할 때 그 청와대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게 다 거부하고 막았잖아요. 청와대가 이게 근처도 뭐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청와대 압수수색 오면 이게 그 청와대 문 밖에서 자료 복사해가지고 건네주잖아요. 이번에는 이게 건네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탈원전 수사가 배군규 영장 기각되고 바로 다음에 청와대 그 비서관 최일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못 가고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청와대 압수수색 수사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자기들이 방해한 거잖아, 수사를. 그리고 이제 그 송철호 건도 마찬가지예요. 송철호 건도 그 기소장을 보면 분명히 임종석이나 그다음에 이광철이가 상당히 관여했다는 깊은 의심이 드는 것처럼 딱 이게 공적이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청와대 압력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이상 압수수색이라든지 이게 다 옛날에 수사 협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뭐 문재인이는 탈원전 수사 봐라 지금 이게 청와대 검내는 하지만 그렇게 청와대가 물리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막아서 상당히 중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결국 전혀 억지 논리다. 말이 안 되는 경강부회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특히 대깨문들 문파라고 문파라고도 합니다만 그 문자 폭탄이 아주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이다 이렇게 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여유 있게 바라봐야 한다. 국민의 한 의견으로 생각하면 될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물론 뭐 A라든가 설득력을 갖추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아직도 대통령이 대깨문 눈치를 보나요? 이제 1년 남았는데. 근데 묘하게 뉘앙스는 좀 바뀐 게요. 묘하게 옛날에 2017년 4월 달에 2017년 4월 달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됐죠. 그때 그 라이벌이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 안희정 뭐 일산시장 뭐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뭘 했어요? 그때는 뭐 댓글 왜 대부분이 자기 문재인이 좋아하는 댓글이고 이재명이나 안희정이 까는 댓글이니까 그때는 그 댓글은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입니다. 맞아요.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이 되랬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문재인이가 댓글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댓글이 문재인 요구하는 댓글이 지금 99%거든. 대깨문 댓글 해봤자 이게 몇 개 되겠어요? 지금 기사 보면 대부분 이게 문재인 요구하잖아. 오늘 또 지금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댓글 좀 봐야지 문재인이가. 댓글이 정말 문재인이가 봐야 할 댓글들이 그냥 전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면 좀 뉘앙스 달라진 게 댓글에는 이게 예의와 설득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의와 옛날에는 그 이야기 안 했잖아요. 예의와 설득력을 갖춰야 됩니다. 거칠고 무례하면 지지율을 갉아먹습니다. 거칠고 무례하면 지지율을 갉아먹.
오히려 이게 댓글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비판적인 그때에 비하면 물론 이게 댓글의 눈치를 보지만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게 유리한 댓글이면 양념이고 뭐 자기한테 이게 전부 불리한 거는 예의나 설득력 갖추고 무리하면 안 된다. 이것도 이게 내로남불이다 이래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남북관계, 예. 이른바 북미 대화, 미북 대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뭐 소주성이라든가 탈원전 이런 것을 넘어서서 문재인의 가장 업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브랜드다 해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그렇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년 남은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만한 어떤 구상도 내놓지를 안 했네요. 결국 이제 문재인가 하나 좀 뭐 내세우려면 대표적인 게 우리 노태우 대통령도 그 북방 정책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인정받죠. 러시아하고 중국 수교인 게 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역사로만 보면요 평가받을 게 많아요.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근데 문재인이도 뭐 이게 그 남북 문제 하나 정도 어떻게 역사적으로 예. 좀 남겨보려고. 왜냐하면 이게 외관적으로 보면 뭐 정상회담도 많이 하고 평양도 가고 북한하고 이게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도 하고 저 외관만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진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남북 관계에 진전된 게 없고 오히려 이게 북한의 핵 보유 대수 있잖아요. 예. 핵무기 개수막이 더 늘어났거든요. 미사일만 고도화 시켜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아마 마지막으로 이게 일본하고 좀 이용해가지고 올림픽에 있잖아요. 네. 마지막 한번 이게 쇼 한번 제대로 일본에서 야 김정은하고 불러서 진짜 일본 아베하고 대대로 전 세계 다 보이잖아. 제대로 한번 하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도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호응 안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이미 남북 관계는 인기주의 끝났다. 완전히 파탄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아까 윤석열. 예, 윤석열 부분. 윤석열 부분.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이게 자꾸 바뀌는 것 같아. 처음에는 이게 우리 총장님 하면서 우리 편 하다가 나중에 그 징계할 때는 추미애가 들고 오는데 자기가 딱 징계했잖아, 자르려고. 이랬죠. 이번에 물어보니까 언급은 안 했는데.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 언급 안 하면서 이게 대통령이 되려면 시대 정신을 잘 알고 그다음에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예. 시대 정신하고 균형 감각. 맞아요. 이 이야기 쭉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문재인 해주고 싶어요. 문재인은 관계 시대 정신을 제대로 시대 정신을 뭐 타고 해결하고 그리고 이게 균형 감각을 가졌습니까? 지금 이게 4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정치 보복 무조건 이쪽은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법에 국정농단죄라는 게 있냐 우리 법에 없잖아요. 예. 근데 뭐 하면 국정농단죄 적폐를 하면서 자기들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4년 동안은 철저하게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내로남불만 판치고 그에 따라서 이게 우리 국론이 얼마나 이게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 4년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뭐 시대 정신이 어쩌고 시대 정신이 그러면 이게 그 내로남불이 시대 정신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이게 정치법의 균형 감각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제대로 이게 해라. 윤석열한테 은근하게 뭐 시대 정신 균형 감각 하면서 전 은근하게 디스했다 보거든요. 윤석열을 깠다 보거든요. 근데 본인부터 성찰해라.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요. 저는 가볍게 넘겼는데 그런 의미가 있네요. 또 우리 서 변호사 말씀을 들으니까 아 문재인이가 또 은근히 윤석열을 디스했구나. 한마디로 이게 시대 정신과 안 맞고 균형 관계가 없다는 비판인데 본인부터 성찰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4년간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런 댓글들이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에 그냥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 1년 뭐 이것저것 할 생각 말고 가만히 있다 나가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